네, 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네, 저는 7화 진행을 맡은 미연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부터 젠투, 다코, 조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감시해볼 주제는요, 바로 능력주의인데요. 능력주의란 권력이나 부를 능력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사회체계 혹은 능력만을 우선시하는 문화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부를 가져간다. 이 명제만큼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취급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 2020년에 출간되며 많은 호응을 얻었죠. 능력주의가 과연 바람직한가란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은 이 능력주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능력주의가 무엇인지 얘기해보면 좋을 듯해요. 다들 혹시 능력주의라는 것을 체감한 사건이 있나요? 저는 먼저 능력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냥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자 직업을 가져야 한다던가 아니면은 전문직을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전문직을 좀 우러러보고 아니면은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고 명문대학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능력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근데 능력주의의 핵심은 문제점이 되는 거는 그런 존경받는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 그게 이제 모든 가치에서 우위가 되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권위의식을 갖는 거죠. 내가 전문직이니까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저는 능력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공감하는 게 가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의사나 어떤 분야에서 조금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조금 확신에 찬 어조로 뭐 인생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약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그런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자기계발 유튜브를 보면은 살짝 저 사람이 저 분야에서 권위자인 거 인정. 그런데 과연 이 분야에 대한 말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 땐 있었어요. 그래서 젠투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어서 말해보자면 사자 직업이 동경받게 되고 그것이 가장 최우선의 직업이라고 여겨지게 된 배경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능력주의의 그 능력이 저는 시험 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절대평가가 거의 없죠. 절대평가가 거의 없고 학생들을 줄 세우고 이제 성적에 따라서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독서실 자리 배치도 성적에 따라서 심하네요. 했었거든요. 네. 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진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능력주의에 따라서 대학이 서열화되는 거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은 아이들이 모인 학교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교 이렇게 뭔가 이분법적이고 상대적으로 줄을 세우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인성이나 도덕성 아니면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 뭐 예술성 이런 고유의 자질들이 무시받게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게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저도 조이랑 마찬가지로 성적 순으로 독서실 자리 배치를 하는 학교에 나왔는데요. 다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약간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낸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사회에도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지금 더 유독 심각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학 서열화도 마찬가지고 저는 주변에
대학 와서 만난 사람들 중에 소위 말하는 그 우리나라 명문대에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쟤 조금 저렇게까지 됐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마인드를 실제로 제 또래인 친구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고. 야, 우리는 샤대 나온 애들은 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물론 개인적인 사례지만 실제로 있는 걸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놀라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이지 않을까. 너무 약간 신기한 사례인 게 저는 제가 인서울 중위권 대학 이런 식으로 뭐 서열하는 게 쉽진 않지만 아무튼 중위권 대학에 나왔어요. 근데 저희 대학 출신 학교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좀 깎는 측면이 있거든요. 뭐만 하면 나 땡땡 대학교 출신이니까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약간 근데 막상 하면 다 잘할 친구들인데 약간 패배의식 같은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이 능력주의가 서열화를 넘어서 이제 하나의 클래스로 계급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신기한 게 사실 능력이라는 거는 개발되고 함양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분야인 거잖아요. 내가 노력을 투입할수록 더 좋아질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 전까지 그러니까 수능 성적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는지까지로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평가하려는 것 아닌가?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더 개발되고 어떻게 더 능력이 나아질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약간 살짝 더 나아가서 그 누칼협이라는 신조어 있잖아요. 네. 이 신조어도 능력주의랑 어떻게 보면 결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누카렵이 뭐의 줄임말인지 한 번만.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라는 뜻인데 이 말이 유독 무언가 특히 자신의 처지에 있어서 힘듦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측면에서 쓰이더라고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공무원이 힘들다. 그러면 누가 공무원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게 되지. 혹은 뭐 더 노력해서 대학을 잘 가든가 했어야지.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화살을 결국엔 개인한테 다 돌리게 되는. 그쵸. 맞아요. 정말 딱 능력만을 가지고 사실 이 능력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사회적으로 말하는 그 능력만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네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예시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능력주의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능력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 뭐 능력의 척도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능력주의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다른 국가랑은 뭐가 다른지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가 나왔듯 우리나라는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좀 획일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을 예시로 들어보면 기업 간 인사평가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이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능력이라는 기준을 조금 시험이나 아니면 대학 이름 이런 걸로 협소하게 바라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능력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능력은 정말 딱 그 학업 성취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요즘 들어서 그 일제고시 부활한다고 했는데 다시 시작했나요? 그 학력평가. 맞아요. 근데 모두가 똑같은 일시에 본다고 해서 일제고시인데 그걸 가지고 학교 줄을 세우고 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어릴 때부터 전국적으로 평가하고 박주호 장관이 다시 도입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직. 말만 했나 봐요 아직.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너네가 무슨 상위 맞아요, 몇 퍼센트인지. 그 학업 성취도 알려주겠다 이런 평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학업 성취도, 성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들이 영어 유치원 가고 맞아요. 한글 안 듣는데 아. ABCD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영어 유치원 등록하는 수가 매해 정말 엄청 늘고 있다고 최근에도 신문에서 봤거든요.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사회에서 내 아이가 인정받고 어쨌든 그런 사자 직업,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인정받아야 하는 게 맞으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도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도 그렇고 뭐 저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 딱 능력이 이제 우수한 영어 실력, 또 뭐 자격증, 성적, 딱 정말 이런 결과적인 게 딱 능력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진짜 능력은 뭔가 아까 조이가 말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도덕성이 될 수도 있고 공감 능력, 전 이런 것도 정말 능력이 돼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딱 결과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엄청 획일화된 결과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실 성적이 되게 낮은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엄청 좋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도덕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본인의 자질이나 어떤 재능, 다른 재능들을 발현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타이틀이 있어야만 뭐라 하지? 그런 네임이 학교 네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네임 없이 그냥 내가 이것만 뛰어나다 해서 그거를 알아봐주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가 공채 시스템인 것 같아요. 우리 그 공채라는 게 일본에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신입사원을 뽑을 때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공개 채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공채 대신 링크드인 사용하잖아요. 링크드인에서 이런 인간 관계를 바탕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이렇게 되면 아까 젠투가 말한 것처럼 공감 능력이 더 중시될 수도 있고 어떤 대인관계 능력이 진짜 능력이 될 수도 있는데 공채를 통해서 사람들을 대학 이름, 토익 성적 이런 걸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또 서열화. 그렇죠. 거기서 서열화가 더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피어 리뷰라고 동료 평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몇몇 기업은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뭐 얘가 어디 출신인지 사실 예전보단 뭐 덜해졌다고 하기는 하지만 부모 직업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요즘에 근데 학교 쓰라는 곳, 뭐 나이 쓰라는 곳, 나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능력의 일부라고 전 요즘 생각하거든요. 와, 너무 공감해. 네. 맞아요. 나이도 능력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능력주의 그 사회가 어떤 능력을 추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회가 우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지금 성적이 하나 나왔죠? 성적이 가장 우선시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전 그 다음에 나이도 있지만 전 외모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 외모가 능력이 되어버려서 진짜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만연하고 막 다 멀쩡한 사람들이 빼빼 마르려고 뼈마름이 되려고 막 노력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외모도 능력이라는 말에 저도 지금 공감을 한 게 그 요즘 SNS나 이런 데서 보면은 조금 체격이 있는 사람이 뭔가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비판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네가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뭘 하겠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악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 사람이 뭔가 나보다 좀 그렇게 말해서 뚱뚱하다라고 하면은 나보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진짜 너무 공감해요. 저 그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뚱뚱한 거는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맞아요. 주변 친구들이 좀 비만인 사람에 대한 아니면 과체중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혐오를 드러낼 때 이런 논리로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그 조이님이 말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 게 능력이라는 이름 아래에 숨겨진 되게 은밀한 욕망들이 있는 거죠. 외모, 성적 이런 거를 추구하는 욕망을 능력이라는 단어로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 그리고 나이도 되게 공감을 한 게 이게 나이가 만약에 그런 공채에서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게 좀 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 나이 될 때까지 왜 신입 공채를 하냐 약간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또 능력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 나이까지 아직까지 취업을 신입이지. 못했지. 맞아요. 이걸 진짜 웃기지 않아요? 나이로 서열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쵸. 맞아요.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공백기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요새 유예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사실 저도 유예를 했기 때문에 너무 공감을 해요. 전 그 진짜 나이. 괴로워요. 진짜 어떡해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졸업을 했는데 저도요. 너무 괴로워요. 괴로워요.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공백기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어떻게 보면 서류상에서는 공백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계속 무언가를 했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 서류만 보고 한 9개월인가 10개월간의 텀이 있었는데 이걸 공백으로 보더라고요. 너네가 공채 안 열어줬으니까 공백된 거지. 진짜.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네. 나이도 하나의 스펙이고 능력이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조이가 말한 게 정말 딱 능력주의의 그런 게 사실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더라도 저희는 어쨌든 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뭔가 딱 상을 받거나 뭘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게 아니면 저희는 그냥 공백이 되는 거죠. 맞아요. 능력 없는 사람, 무능력자가 되어버리는. 제가 병목사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사회의 기회 구조가 병의 목처럼 너무 좁아지면 생기는 문제를 다루는 책이에요. 근데 나이가 사실 지금 병목의 일부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20대 사람들 좀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기회 구조 자체가 우리의 나이를 이 시간에 좀 더 스펙에 몰두하게 만들고 이런데 사랑을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M4 세대도 막 떠오르고 너무 많이 떠오르네요. 네, 이게 그냥 그 능력주의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나 뭐 연애 아니면 어떤 여성의 커리어나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영어 유치원 이런 육아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저출생 사회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한숨이 나오네요. 약간 말이 많이 터져서 나왔는데요. 그 마이클 샌델은 그에 져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를 오히려 폭정이라고 칭합니다. 그 이유는 신분제와 다르게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경쟁에서 진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 때문인데요. 신분제에서는 돈을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사회가 그러니까. 내가 하층민인데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그런데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돈을 못 버는 게 오롯이 나의 탓으로 느껴집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좋은 대학 못 가면, 아파트 못 사면, 아이 영어 유치원 못 보내면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나아가서 능력주의가 민주주의를 타락시킨다고 주장하는데요. 현대사회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죠. 복잡해지고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마구마구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 AI만 봐도 그렇잖아요. 저는 챗 GPT에 대해서 아직도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보기에 능력주의는 결국 전문가만 공론장에서 발언하게 만듭니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조금 쇠퇴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마이클 샌델의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좀 일부 맞다고 보는 게, 이런 능력주의가 어쨌든 누군가를 좀 소외하고 배제하는 양상으로 점점 좀 악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쓴 작가가 이제 한국의 능력주의를 꼬집은 말이 불공정에 민감하되 불평등에는 무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공정한 거,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 이런 거에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사실 불평등한 거, 좀 이런 정말 성적이라는 획일화된 기준으로 능력을 평가받고 있을 때 소외되고 배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것들은 진짜 그냥 배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민주주의에는 정말 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마이클 샌델의 주장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론장이 민주주의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공간이 되어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능력주의가 전 자본주의랑 합쳐져서 이제 엘리트주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회는 이미 엘리트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한가 이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돈이나 재산에 따라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의 불평등이 이미 너무 많이 생겨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뭐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뭐 경찰, 검찰 이런 수사기관일 텐데, 이 사람들이 모두 사실 어떤 서열화된 거에서 다 상위 계층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론장 역할을 하는 언론도 되게 우경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민이나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곳이 이제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론장의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는 과정인 거죠. 맞아요. 네. 대표적인 게 국회만 봐도 국회에 있는 사람들 사실 뭐 당만 다르지 분류가 다 똑같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주의의 수혜자들이고 애초에 그런 환경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또 판사들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사람들이 된 거니까 그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이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결국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조이가 얘기해준 언론사의 우경화를 조금 피부로 체감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언론사에 이제 대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어떤 활동, 대외 활동 같은 걸 했거든요. 근데 10명 정도를 뽑는데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다 인서울 대학생이고 이제 제가 그런 순위를 따지면 제가 가장 낮은 거예요. 근데 그 언론사가 몇 년 그렇게 뽑아왔는데 그 몇 년마다 다 인서울권 대학생만 뽑더라고요. 근데 취지는 MZ세대 얘기를 듣겠다.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인데 인서울에 어떻게 보면 서울에 거주할 능력이 있고 그 정도의 실력이 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으면 사실 결론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슷한 그렇죠.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거를 얘기해도 반영하지 않더라고요.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어때라고 제안해도 그대로 뽑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게, 그러니까 청년이 서울에 있는 청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울 상위권 대학에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든다? 그러면
엘리트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민주주의가 결국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 똑같은 카테고리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지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정말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진짜 의문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아이리스 영의 그 차이의 정치와 정의인가라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책은 이제 형식적으로만 민주주의를 지킬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요건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인데 내용을 보면은 소수자들이 공론장에서 어떻게 휘발되고 사라지는지를 담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론장 하면은 생각나는 용어들, 뭐 사투리는 안 되고 뭐 이런 표준어를 써야 하고 좀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뭐 발음이 좋아야 하고 이런 형식적인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 요건들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들 혹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자본주의 체제도 형식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민주주의 공론장에 출연시키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절차에서 생략되어가는 혹은 지워지는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고 특히 장애인들에게 점점 관대하지 못한 사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그 시위를 해야지만 언론에 나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시위를 안 하면 사실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약자는 사실 약하지 않다. 약자가 강자다라고 말하는 네. 그런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진짜 근데 사실 그분이 능력주의의 대표적인 표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약간 어이가 없는 게 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어이가 없는 가시죠. 게 가시죠. 하버드 대학에 나왔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마이클 샌델이 능력주의에 대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가서 뭘 배우고 온 거지 싶어요. 맵다. 오늘 약간 매콤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맞죠. 오히려 미국에 갔으면 어떤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더 느끼고 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신의 학벌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내세우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근데 진짜 그 장애인 문제가 정말 이 능력주의에 엮여 있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조이가 말했던 대로 그렇게 시위를 하지 않으면 아예 공론장에서 공론장에 낄 수 없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시선 자체도 능력주의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비장애인인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자체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장애인들은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와 다른 그러니까 능력치가 다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그렇게 좀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공감해요.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면 비장애인과 다를 게 없는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인 건데 그들을 좀 불쌍하고 도와줘야 한다 하는 좀 시혜적인 그런 시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논의에 멈추면 정말 많은 장애 있는 인재들을 우리 사회에 못 데려고 오는 거잖아요. 제 친구도 그 청각장애가 있는데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 정체성이 자기의 삶에 너무 크니까 계속 그거에만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정말 많은 고민의 80% 이상이 장애의 정체성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정말 존경하는 게 똑똑하고 현명해서 잘 해결하고는 있지만 사실 분위기로 느껴지는 그 압박,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거를
개인이 혼자 짊어지기는 쉽지 않죠. 그런 압박에 못 이겨서 사회 밖으로 못 나오는 장애인들도 많잖아요. 애초에 장애인의 진학률 자체가 낮은 편이고 22년도 통계를 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거든요. 거의 40%의 취업을 못하는 학생, 진학을 못한 학생이 40%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사회가 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지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그런 능력의 기준이 되게 획일화돼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이 핵심일 수도 있어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장애인도 다 같은 장애인이 아닐 거고 우리도 다 다르듯이 맞아요. 각자의 정말 이런 획일화된 능력이 아니라 또 그 안에서는 그런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 또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지워진 채로 딱 그런 장애라는 것만 가지고 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가 아까 미연이 그 마이클 샌델 얘기하면서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경쟁에서 진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회가 좋은 사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시로 독일이나 캐나다 같은 사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실패가 크게 두려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실패는 내 탓이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지만 그게 개인의 신체적 실패 혹은 다른 어떤 실패로 보는 거죠. 진짜 개인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게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박호가 말해준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게 저 이거를 저는 엄청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난 이미 무능력해. 난 이미 낙오자야. 패배했어. 여기서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는 무력감이 이 사회를 좀 더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낙인 때문이겠죠. 너는 지잡대 나왔잖아. 맞아요. 근데 또 그거를 남이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기한테 화살을 또 돌려요. 나는 지잡대 나왔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뚱뚱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최근은 아니고 지난해 말인가 연말에 좀 눈여겨본 행사가 있었는데 어떤 대학교에서 실패 박람회라는 걸 했대요. 네, 실패 박람회라는 걸 해서 망한 과제 자랑하기, 망한 리포트 내세우고, 좋다. 네 그럼 나도 이렇게 실패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주의의 틀을 깨부수는 거죠. 획기적이네요. 네, 저는 근데 이게 엄청 어렸을 때부터 되게 시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언니네 학교에서 이런 거 하냐 하니까 아직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초등학생 때부터도 너무 좋은데요? 네, 망한 작품 자랑하기 대회 뭐 이런 거 귀여워. 그런 거 하면 나도 이렇게 못해서 좀 속상했는데 저 친구도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동의해요. 그 여유라는 심리적 압박과 여유 이 두 가지 대비되는 게 사실 제 개인의 인생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약간 더해서 말을 보태보자면 제 뇌가 좀 엘리트주의에 쩔어가는 어느 순간 내면화하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발제를 능력주의로 갖고 와서 능력주의를 까곤 있지만 저 스스로가 능력주의를 좀 표방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쯤에 이제 전국 논문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1등을 하고 이제 2, 3, 4, 5등이 다 샤대 출신인 거예요. 근데 그때 든 성취감이 내가 정말 좋은 작품을 써냈어가 아니라 내가 샤대 이겼어. 이거. 내가 이겼다. 진짜 그때 좀 현타가 왔어요. 나 계층 상승했다. 내가 이거를 좀 많이 의식하고 있었구나. 이 뿌듯함이 조금 질리게 약간 스스로 한데 좀 실망하게 뿌듯한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네. 본능적으로 나도 엘리트주의를 좀 쫓고 있었구나. 그때 우리의 뇌가 능력주의에 쩔어가는 이 과정이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희 여기 모여서 이렇게 능력주의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능력주의를 되게 많이 표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로서 증명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으려면 그러니까 인정받아야 내 소리를 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으니까 그래 이왕이면 뭐 저도 외모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가 조금 크거든요. 이왕이면 조금 더 마르게 뭐 그런 것도 있고 자격증 같은 것도 좀 더 막 더 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쵸. 저 자신부터가 능력주의를 너무나 쫓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맞긴 해요.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모순에 빠지는 거죠. 네. 사실 저희도 지금 다 어쨌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인서울 대학에 들어왔고 또 그 안에서 좋은 직업을 갖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고 네. 또 더 나은 자격증을 딴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내가 지금 능력주의 그 자체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저희는 그 능력주의가 아까 불평등에 무감한 거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저의 이제 최소한의 발버둥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의미가 있는 자리네요. 네. 근데 진짜 내 뇌가 우경화되지 않게 그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런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아마 그 능력주의를 맹신하고 능력주의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처음에 읽을 때는 사실 반발심이 많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뤄놓은 게 있고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이거 갖고 조금의 어드밴티지를 얻겠다는 것이 잘못된 건가? 이게 진짜 공정하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의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비로소 좀 와닿더라고요. 고백을 좀 하자면 저는 타고나길 좀 성실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성실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엉덩이를 오래 붙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무거운 엉덩이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물론 환경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어떤 경제적인 걱정 그런 거 없이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우연하게 그냥 운이 좋아서 타고난 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와닿게 되었습니다. 근데 능력은 정말 바꾸 말처럼 저도 진짜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기회의 평등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 많잖아요. 수시 말고 수능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이러면서 수시는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많으니까 진짜 딱 성적으로만 자르는 게 진짜 공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수능 성적, 뭐 미국에서는 SAT 성적 이것도 다 지능의 영역일 수 있잖아요. 지능도 타고나는 거거든요. 수능 정시하니까 좀 생각나는데 그 담론이 계속 교체돼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재수를 했으니까 정시로 대학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수능이 더 불공평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시는 개인이 학종으로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 패러다임이 몇 년 사이에 바뀌어서 이제는 맞아요. 수시가 불공평?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약간 돌려막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삼모사? 돌려막기. 근데 저는 이제 능력이 이제 우연이라는 얘기에 좀 덧붙여가지고 그 이제 능력이 우연이기 때문에 이게 좀 존 롤스가 얘기했던 거랑도 겹치는데 이렇게 임의적인 우연성이기 때문에 능력이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장애인한테 그렇게 좀 그런 강경한 태도를 취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또 뭔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의사가 알려주는 뭐 인생 얘기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쩌다 이런 임의적인 우연성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이게 곧 도덕적 정당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이 사회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대학이나 아니면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잘 본 거. 이거는 물론 개인의 능력일 수 있죠. 근데 그게 개인의 삶을 결정짓고 그 사람이 다른 분야나 아니면 도덕적인 분야에서까지 좀 크게 목소리 내는 거를 허용하는 분위기.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살짝 웃기더라고요. 막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나 의사다 하면은 갑자기 신빙성을 얻고 나 변호사다 이러면은 신빙성을 얻고 맞아요. 이런 게 네. 그 능력, 내가 얻은 결과가 정말 내 것인가, 내가 노력한 결과인가 라는 물음을 더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클 샌델도 책에서 제가 기억하는 표현이 정확할진 모르겠는데 승리자들의 오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겸손이 미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아니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덕분 아니면 운 이런 것들 덕분이었지. 나 혼자 이뤄낸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미덕인 것 같은데 요새는 분위기가 살짝 그래 내가 해냈어. 나를 봐. 내가 이뤄냈어. 이런 게 미덕으로 변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덕의 가치가 변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PR하고 개인이 스스로의 능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풍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이가 한 그 책의 내용과 많이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제를 넘어가서 이 능력주의가 현대인들을 어떻게 우울하게 만드는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미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능력주의에 대해서 알랭드 보통은 저서 불안이라는 책에서 능력주의가 현대인들의 주된 불안의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마이클 샌델도 지적하듯 능력주의는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종교의 영향력이 크던 과거를 사례로 한번 돌아볼까요? 유럽에서는 돈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프롤레타리아가 존경을 받았습니다. 적게 쓰는 게 미덕이었고 많이 쓰는 건 타락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르죠. 현대에는 부가 능력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알랭드 보통은 사람들의 질투심이 서로 비슷한 처지일 때,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일 때 극대화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평등한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은 더 자주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없으니까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능력주의가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진 경험을
혹은 사회 현상을 해보거나 목격한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경험을 해본 게 아까 그 노력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살면서 이렇게 취준을 시작하기 전까지 누군가를 그렇게 질투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큰 노력 없이 성취를 쉽게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날 부러워하면 부러워했지? 뭐 내가 누굴 부러워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제 기질이 이제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오니까 엄청난 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 막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제가 열심히 질투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질투가 그냥 단순히 부러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제 우울과 불안으로 직결되더라고요. 왜 난 노력할 수 없을까? 왜 나는 열심히지 못하지? 하는 이 생각이 저를 계속 갉아먹어서 한때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그 바코랑 저랑 MBTI 같지 않나요? 아 그래요? ENFP신가요? 맞아요. 그쵸? 저도 살짝 좀 그냥 어릴 때 약간 그냥 행복한 아이였거든요. 원래 아기 때는 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냥 뭐 조금 못 나와도 내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슬퍼하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냥 노는 게 너무 재밌고 왜 네.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고 조금 째기도 하고 가끔은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요새는 그 시간이 너무 낭비가 아닌데 낭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은 저를 지탱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제가 가족의 사랑, 뭐 스스로 어떻게 노는지 재밌는 법 이런 걸 배운 시간인데 자꾸 그 시간을 평가절하하면서 내가 영어 유치원을 다녔어요. 내가 아기 때부터 그 하나의 분야에만 몰입해서 그 경로를 밟아왔어야 되는데 나는 너무 늦게 준비를 시작했다. 늦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똑같은 진짜. 생각했어요. 정말요? 진짜. 네. 어떡해요, 저는. 근데 진짜 그런 능력주의가 압박이 되니까 불안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쵸. 저희 처음에 얘기했던 뭐 나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금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사회에서 말하는 능력치, 이게 결과 그렇게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게 더 약간 불안에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능력에 대한 그 기준이 굉장히 확고한 것도 이렇게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어떤 표준이나 기준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그쵸. 살아왔잖아요. 네. 네. 뭐 20살, 21살에 대학에 가고 뭐 몇 살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더 늦기 전에 취업을 하려고 하고 네. 근데 주변만 봐도 그 루트를 너무 성실하게 잘 밟아내는 능력이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맞아요. 나는 그 사회가 말하는 뭔가 보기 좋아 보이는 그 능력 계층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오는 네, 불안과 우울과 박탈감이 싫어서 자꾸 뭔가 노력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직접 밖에서 달리는 게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러닝머신 위를 뛰어가는 근데 내가 진짜 달려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강 맞아요. 보고 달리고 산 보면서 달려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네요. 네, 저희 사회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가 만들어 온 러닝머신 위를 누가 성실하게 뛰느냐. 그러니까 살아내는 게 아니라 흐르는 대로 거기에 맡겨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네, 걸어야 하는 삶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능력만을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저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게 또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오직 그 결과만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나온 그런 장애인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공백기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뭐 단적으로는
저 스스로 제가 저를 채찍질하는 게 뭐 알바를 엄청 열심히 하다가 뭐 체력이 안 돼서 지쳐서 뭐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그랬는데 뭐 시험을 망쳤어. 근데 이거는 제가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건강을 못 챙긴 내 잘못이다. 결국엔 시험을 망쳤다. 이제 이것만 바라보는 거죠. 저 지금 방금 조이가 말해준 예시에 정말 심교를 게 정말 딱 저의 몇 주 전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알바를 하고 이제 체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걸리고 독감 걸리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면접이랑 시험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독하게 먹으면 맞아. 이 상황에서 면접 준비도 할 수 있고 시험 준비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좀 그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탓이 되고 그런 거에 좀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스스로한테도 너무 박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갓생이라는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 제가 그냥 뭐 일상의 기록을 올렸는데 갓생 살았네 하면은 사실 저는 되게 편집된 저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가 아침에 10분 늦게 일어난 거, 오늘 운동 못 간 거 이런 거 안 보여주는 건데 갓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살짝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스로한테 책찍질하는 그 마음이 갓생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좀 청년들을 갓생으로 몰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쉬어야 갓생도 나오는데 잘 쉬는 거를 인정하지 않죠. 네. 그렇죠. 쉬고 있으면 뒤처진다고 네. 생각을 하죠. 네, 뒤처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주변 시선을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 논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맞아.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버린 기준에 따라 사는 거죠. 사회가 만든 컨베이어 벨트 이 표현이 진짜 제 심금을 올렸어요. 좀 돌아봐야겠네요. 제가 어디까지 컨베이어 벨트였고 어디까지 스스로 개척한 길이었는지 오늘 집 가서 좀 생각을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살짝 우울한 얘기를 해서 뭐 네. 개인 경험도 많이 나눠주셨고 사회 얘기도 많이 나와서 좀 의미 깊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능력주의에 질 수 없죠. 이제 지금까지는 능력주의 폐단 위주로 얘기했으니까 굴복하지 않게 감시자들 3화에서 나왔듯 우리는 어떻게든 스스로의 마음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의 실력이 의심되고 내가 우리 사회에서 쓰임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토익 더 올려야 하나? 아니면 못 따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 어떻게 마음을 챙길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저희도 지금 계속 매일매일 맞아. 이 불안 속에서 살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사실 저는 그냥 저희가 마음 챙김을 하는 것보다 이 능력주의라는 사회 구조 안에서 우울을 느꼈을 때 그 무력감은 정말 마음 챙김으로 쉽게 될까 싶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구조를 깨거나 벗어나거나 네. 구조를 인식하는 게 출발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4명이서 모여서 야,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래? 약간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로 조금 해소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여기선 조금은 비관적인 입장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서로 위로해 주는 걸로 힘을 얻는 것도 너무 필요하죠. 마음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사회 구조 내에서 개인이 계속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전 직업적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뭐 수학, 영어를 누가 잘하나 이런 평가와 서열화를 넘어서 개인의 고유한 능력이 더 발현되고 발휘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싶다면
어떤 그런 부수적인 조건들, 내가 어디 출신인지, 어디 대학인지, 그리고 나이가 몇인지 이런 거를 다 블라인드로 하고 네. 일반 기업들도, 일반 사기업들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스카이 나오고 서울 상위권 대학 나오고 한 게 그 대학 타이틀이 그 회사와 잘 맞는 사람을 뽑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유의미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회 구조적으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순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입사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지금 토익을 다시 쳐야 되는데 토익을 고득점을 받으려고 네, 이게 무슨 쓸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따라야 하는 과정에서 미연이 말해준 것처럼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고 마음 챙김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결과로서만 판단하지 말고 계속 저 스스로 저한테도 박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주변하고 비교해서 이것밖에 못했을까? 이건 내 이력서를 보고 왜 더 못 채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정도까지 노력을 했구나 하는 그런 과정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 구조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쵸. 그래야죠. 그쵸. 근데 저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기자가 한국말 잘하면 됐지. 영어는 통신사에서만 보던가. 뭘 자꾸 토익 950 넘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2년 만료되는데 2년 전에 영어 잘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토익이 사실 영어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암기와 이제 네. 학습, 네. 이제 빈출 어휘, 스킬. 빨리 푸는 스킬, 그럼요. 네. 근데 저는 정말 그걸 많이 체감해요. 수능 볼 때도 이거는 내 인생에 전혀 도움 안 되는지 무조건 맞아. 1년 안에 휘발될 것 같은데 맞아.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대학 와서 배우는 것들은 그나마 쓸모가 있었는데 채용 과정에서는 그것들이 유의미하게 발휘되지 않아요. 제가 대학에서 함양한 좀 비가시적인 것들 있잖아요. 사회 분석 능력, 뭐 문과로서의 어휘력,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으니까 되게 제가 키우고 싶은 능력은 아예 못 키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정말 진짜 좋은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나는 더 좋은 글을 쓰고 싶고 더 좋은 분석을 하고 싶고 기자가 돼서 더 다양한 취재원을 만나고 싶은데 이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그 조이가 말한 직업적 다양성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아예 사회 구조적으로 좀 삶의 다양성이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코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정말 이게 노력하는 것 자체도 그 아예 운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내가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내 능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또 미연이 말해줬던 것처럼 내 어휘력은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의 대인관계 능력은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하나의 잣대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삶의 그런 형태가 좀 인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엉덩이 붙이지 않고 안아야 할 수 있는 직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컨대 뭐 사실 대학 수업도 밖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딱 한 번 왜 그 밖에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저 스스로가 밖에서 활동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잘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공부하면은 꼭 독서실 안에서 해야 하고 짱 박혀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해야 하고 이런 인식이 있는데 저는 걸으면서 암기할 때 훨씬 잘 외워지는 사람이라 삶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결정짓는 건 그 개인이어야 하는 거지 사회여야 하는 건 아니다. 사회가 미리 그 틀을 제시해 버리는 순간 밖에 나가야 공부가 더 잘 되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뭐 아까 조이가 말한 것처럼 대기업들도 완전히 블라인드 채용해야 한다 이랬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대기업이 그래요. 명문대생들 채용하라고 해요. 근데 대신에 대기업 가지 않고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그닥 이렇게 받는 대우의 차이가 없으면은 그렇게까지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명문대 가가지고 대기업 공채 힘들게 준비해서 갈 이유가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저는 조건의 평등이 결국에는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사다리 걷어차기의 상황에서 사다리를 잘 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다리를 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다리의 간격을 좁히는 게 결국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문대에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 간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은 결국에는 능력주의의 이런 폐단도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선 유독 이런 뭐 조건의 평등이라던가 결과의 평등을 조정하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국공 사태에서 봤듯이 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계적인 흐름도 이거랑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 생각도 들거든요. 그 미국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 폐지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전 세계적으로 능력주의 포퓰리즘 막 그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렇게 파이의 크기 자체가 작은 사회에서는 이 조그만 거 갖고 싸워야 하니까 내가 더 잘나려고 하고 더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 능력주의가 신봉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이 파이를 빅파이로 만들어야 하는 건데. 빅파이. 그 적극적 우대 정책 정말 저도 할 말이 좀 많은데요. 뭐랄까 제가 피부로 체감하기에 좀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요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디즈니 영화 중에 이제 흑인 배우를 인어공주. 네, 인어공주. 사실 저는 그냥 디즈니 영화 자체를 잘 안 봐서 안 봤는데 그게 좀 한국에서 이상하게 논란이 대상이 된. 맞아요. 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직도 약간 민족주의라는 허상에 갇혀 있고 흑인의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황인종이잖아요. 네. 유럽 가면 우리도 소수자인데 네. 이 아이러니에서 약간 좀 아이러니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능력주의랑 연결을 해보면 이 쿼터제라고 할 수 있는 적극적 우대 정책이 어떤 소수 인종 집단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능력을 좀 평가절하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본 그 되게 감명 깊게 본 미드가 오렌지 이즈 더 뉴블랙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정시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교정시설의 간부로 흑인이 채용이 됐어요. 많은 백인들을 꺾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다 쟤는 피부색 때문에 채용된 걸 거야 라고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그런 실력 때문보다는 이제 우대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새 뭐 여성의 군대 이슈 이런 것들도 되게 논란이 많고 여성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오히려 저 쿼터제로 뽑힌 성할당제로 뽑힌 여성들은 능력이 부족한데 뽑힌 거다. 이런 혐오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정말 현실이긴 한데
그래도 그거는 뭔가 시각의 문제고 어쨌든 이런 능력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당제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아이러니한 인식을 갖는 게 저는 과도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걸 적극적인 조치라고 하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인종 또는 성별 이런 대표성을 골고루 가진 상황이 이제 당연하게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적극적인 이런 우대 정책이 필요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지금 이런 인식을 고쳐 나가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과도기라서 어쩔 수 없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이런 불안과 우울에서 이겨내야겠어요. 정신승리를 계속해야 될 것 같고. 정신승리. 네,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내가 이런 사회가 정해놓은 일종의 어떤 기준이나 틀이 없다면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네. 나의 재능은 무엇이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저는 궁금했어요. 네.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미연아 너는 좀 호전적인 성격이고 약간 당차고 사회과학을 해라. 지도자가 되라. 이런 걸 내면화하고 자랐어요. 아빠의 말씀을. 그래서 어쩌다 보니 경로가 이렇게 됐고 이제 발을 못 빼고 있는데 요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진짜 이런 거를 신경 1도 안 쓰고 네. 뭐 나의 능력을 입증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고 네. 그런 사회에 간다면 저는 이제 강아지 봉사 활동을 너무 하고 싶어요. 네, 강아지만큼 제 이름도 미키 언니, 네. 강아지 언니인데 강아지만큼 이제 인간 종한테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는 생명체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큰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혹시 다른 좋다. 분들은 조이는 있을까요? 뭐 네.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 누구와도 비교받지 않고 뭐 다른 저를 평가할 것들이 없는 상태라면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리고 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뮤지컬? 뮤지컬. 네. 연극이나 그런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기대된다. 저 약간 예술가적 기질이 있나 봐요.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게 네. 저도 뮤지컬을 하고 싶거든요. 오. 뭔가 근데 잘 정말 어울려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이런 정말 사회적으로 막 능력 있는 막 그런 거에 이렇게 흘러가서 살지 않는다면 저도 정말 뭔가 자유롭게 네. 이렇게 다 같이 뮤지컬이 정말 다 같이 해서 맞아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저도 뭔가 좀 자유롭게 한 군데서 살지 않고 정말 여러 군데 막 옮겨 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랑 만나고 저도 막 이렇게 강아지들 이렇게 거기 강아지들 막 이렇게 봉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 좀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어머, 좋다. 근데 이거 좀 개인적인 건데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제 동생이 사실 사회가 말하는 표준에서 벗어난 친구거든요. 오. 어떤 근데 저는 그래서 걔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방금 젠투가 말한 그런 삶을 꿈꾸는 친구예요. 그런 정해진 어떤 집이나 이런 거 없이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다 하면서. 노마드죠. 네, 디지털 노마드죠. 근데 사실 그렇게 꿈을 꾸는 게 저는 용기가 없어서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진짜 이루기 위해서 막 인생의 틀을 막 계획하고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히기도 하죠. 그래도 또 네, 근데 저렇게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멋있게 느껴져요. 제 동생이지만. 그러네요. 부럽다. 네. 부러워요. 정말 그런 자유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사실 네. 닥칠 때 계속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인생의 묘미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부러운데요? 네. 전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용기 자체가 맞아요. 네. 받고 저는 근데 약간 항상 하고 싶은 게 바뀌거든요. 매번 바뀌고 그리고 꿈을 엄청 크게 가져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제 실력과 능력은 정해져 있고 누군가 저를 그걸 평가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없다면 네, 그게 없다면 제 지나간 바람들 중 하나를 떠올려 봤을 때 저는 힙합 하고 싶어요. 에이요 받고 어렸을 때는 그래서 쇼미더머니를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누가 저를 평가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와, 니들이 진정한 뭔데 날 힙합. 평가해. 맞아. 아니 이미 마인드가 맞아. 이미 힙합 힙해. 정신. 네. 네, 그래서 진짜 내 능력 상관없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만의 힙합 만들어서 하고 싶어요. 멋있다. 근데 이게 또 어울려요. 진짜 맞아. 어울려요. 잘할 것 같아요. 방금 바코 눈이 네. 너무 초롱초롱해요. 저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 적 없는 저는 막 강아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 힙합 들려오니까 좀 더 깨야겠다. 강아지는 좀 안겠다. 강아지는 조금 현실적이다. 맞아, 현실적이야. 현실적이다. 더 깨야 돼. 이거. 더 뜬금없고. 너무 좋았어요 방금. 오 진짜로. 근데 이게 약간 초콜릿 공장의 힘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생각을 맞아요. 평소에 약간 아, 방금 연습해는- 머릿속에 있는 초콜릿 공장. 좀 네. 학습하고 싶어요. 네. 그 초콜릿 공장. 그거 언제 나왔죠? 2화인가 3화인가? 네. 마음 챙기면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좋습니다. 언젠간 저희가 원하는 것들 진짜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언젠간. 좋죠. 부분이라도 네. 바코는 뭐 사운드 클라우드 하나 만들고 전 그림 그려서 선물할게요. 아, 좋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능력주의를 한번 감시해봤습니다. 능력이란 단어 아래 숨겨진 건 비교, 불안, 무한 경쟁, 끝없는 욕심 등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는 것들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탈진하지 않게, 오래 버틸 수 있게. 우리 모두 스스로의 실력에 대해서 덜 의심하길 바랍니다. 능력주의로부터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